네, 안녕하세요. 자바에서 파이버를 이용하여 동시성 프로그래밍 쉽게 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안성우라고 합니다. 어, 제가 아침에 여기 처음에 리허설하러 딱 왔을 때 요게 지금 구석에 있고 관이 좀 작아서 되게 마음이 편안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꽉 찬 모습을 보니까 다시 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자바로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 혹시 한번 서버 개발하시는 분 손 들어보셨어요? 되게 많으시네요. 혹시 그럼 실시간 게임 서버를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네, 대부분 그냥 자바 개발하신 분들이 대부분 오신 것 같네요. 음, 네. 오늘 주제는 아까 앞에서 제목에서 설명했다시피 자바로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동시성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는 파이버 그리고 코르틴, 이제 퀘이사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버를 이용해서 컨커런시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픈 JDK 지정에서 파이버를 통합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인 룸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걸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발표는 제가 3년 전에 NHN에서 게임 서버 엔진을 만들라라는 이제 미션을 받았어요. 근데 자바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제 미션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정도 이제 자바를 가지고 실시간 게임 서버 엔진을 만들었었는데요. 그거를 만들면서 고민을 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동시성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거가 있으세요? 그렇죠. 어, 어차피 대답 안 하실 거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동시성 프로그래밍 하면서 제일 어렵다고 느꼈던 점은 이제 동기화 처리예요.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제 멀티스레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멀티스레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공용 자원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이제 락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동기화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교차로가 있는 도로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 하나의 도로가 스레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레드들이 모이는 이 교차로가 공용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스레드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차량들이 사고가 나지 않고 제대로 이제 차량이 흐름이 진행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 신호등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호등들이 이 흐름들을 잘 제어를 해줘야만이 사고가 나지 않고 잘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신호등 시스템이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동기화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동기화 처리가 이런 공유 자원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동기화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데드락이라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데드락이 발생하면은 차라리 좀 행복한 경우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이제 데드락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의도한 대로 동작도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기능을 몇 줄 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서버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해. 그래서 로그를 심어서 좀 보려고 로그를 심었더니
다시 동작을 제대로 해요. 그래서 동시성 프로그램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런 경험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디버깅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원하는 대로 이제 그 버그 없이 코드를 짜기가 쉽지가 않죠. 경험이 많은 프로그래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동기화 처리가 저는 그 동시성 프로그램을 처리하면서 제일 어려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흐름 제어가 어렵다라는 거죠. 동시성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이제 비동기 함수 호출을 많이 하게 돼요. 비동기 함수 호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내가 호출한 쪽에서 그 결과를 받아서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동기 그 함수 호출이 되면은 그 호출에 대한 응답이 다른 스레드에서 발생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그 콜백에서 그 함수에 대한 결과를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 호출하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 함수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뒤에 앉으신 분들은 요 코드가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그냥 요거는 이제 그 콜백에서 콜백을 호출하는 그 코드를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콜백으로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는 있는데, 콜백으로 이용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그 콜백 안에서 또 다른 이제 콜백 함수를 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콜백해를 없애기 위해서 뭐 프라미스 같은 거를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 처리하는 그런 함수 흐름으로 로직을 처리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동기화 처리랑 이런 그 흐름 제어, 비동기 처리가 같이 맞물리면은 이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짜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게임 서버 엔진을 만들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제 회사에서 이런 동시성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뭐 주니어 개발자 그런 사람들도 실시간 게임 서버를 만들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생각했던 게 요 그림이에요. 예. 여러 개의 스레드를 이용을 해서 그 동시성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은 그냥 스레드 여러 개 쓰지 말고 한 개만 쓰면 어떨까?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싱글 스레드 기반의 이벤트 루프를 이용한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노드.js나 이제 버텍스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가 싱글 스레드 기반의 이벤트 루프를 이용을 해요. 당연히 싱글 스레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스레드 간에 그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 안 하고, 그러니까 동시성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싱글 스레드 기반의 이벤트 루프를 이용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비동기 처리를 하는 거가, 비동기 처리를 하면은 흐름 제어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러면은 비동기 처리를 하지 말고 동기식 처리를 하자. 우리가 일반 함수 콜하는 것처럼 이런 그 비동기성 함수들을 다 동기식으로 호출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고,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 짜기는 쉽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예. 이런 식으로 구성된 싱글 스레드 기반의 이벤트 루프에서 동기식 호출을 하게 되면은 성능 이슈가 발생하게 되죠. 요 그림 예를 들어서 이제 싱글 스레드 기반의 이벤트 루프를 사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에서는 실제 메인 로직은 싱글 스레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지만은 그 외에 이제 IO 블락킹하는 함수라든지 아니면 수행이 오래 걸리는 함수들은 별도의 스레드 풀에다가 던져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던져서 이 스레드 풀에서 처리된 내용들을 응답을 받는 거는 별도의 이제 콜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별도의 스레드 풀에 이렇게 작업을 던질 때 비동기로 안 던지고 동기로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요청들이 실제로 별도의 스레드 풀에다 작업을 던진다 하더라도 모든 요청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성능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나는 싱글 스레드 기반의 이벤트 루프를 이용하면서도 비동기식으로 처리 안 하고 그냥 동기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처럼 시퀀셜하게
그 프로그램 로직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가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파이버라는 애가 있었어요. 파이버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파이버가 뭐냐면은 유저 스페이스 스레드다, 뭐 라이트웨이트한 스레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스레드가 이제 단어적인 의미로는 그냥 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파이버는 이제 광섬유라는 건데, 둘 다 이제 그 스레드, 파이버,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인데, 얘는 실이고 얘는 광섬유예요. 그 말은 이제 이 파이버라는 애는 스레드랑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훨씬 더 가늘다라는 거죠. 훨씬 더 가볍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모양을 보시면은 이제 그 하나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그 하나의 스레드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이버들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 파이버랑 스레드는 상당히 그 비슷한 모양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스레드는 선점형 멀티태스킹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게 내부에서 OS단에서 스케줄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 커널단에서 발생을 하고, 프로그래머가 이 그 흐름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 포로프를 돌다가도 컨텍스트 스위칭이 되면은 다른 쪽으로 제어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의 코어에서 만드는 여러 스레드 간에는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화 이슈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요 하나의 스레드를 생성하는 데는 약 한 2메가 정도, 뭐 조금씩 언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대충 한 2메가 정도의 그 메모리 공간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레드를 우리가 시스템상에서 무한정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많이 만들어봤자 수천 개 정도의 스레드를 만드는 게 전부겠죠. 반면에 파이버라는 얘는 협력적 멀티태스킹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OS는 스케줄링이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의 의지에 의해서 그 제어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로직을 중간에 스레드에서는 포르프 막 돌다가 제어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파이버 안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명시적으로 내가 내 할 일을 끝냈어, 이제 제어를 다른 쪽으로 넘기겠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보통 이제 파이버나 코르틴에서는 이제 일드라는 키워드를 쓰는데, 이제 그런 키워드로 다른 쪽에다가 제어를 넘기기 전까지는 그 파이버가 원하는 위치에서 실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컨텍스트 스위칭이 유저 스페이스 공간에서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의 스레드에서 만들어진 여러 파이버 사이에는 레이스 컨디션이 없어요.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스레드에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화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의 파이버를 만드는 데는 한 400바이트 정도의 메모리만 이용을 하면 돼요. 만 개의 파이버를 만들어 봤자 약 한 3메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버를 이용한다면은 하나의 시스템상에서 수십만 개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그 이해가 되실 텐데요. 멀티 프로세스에서 그 스레드는 동시에 실행이 될 수가 있죠. 근데 파이버는 이 하나의 스레드에서 여러 개의 파이버가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파이버가 순차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리고 이 파이버 간에 필요한 그 실행에 필요한 정보들이 스택에 저장이 됐다가 스택을 다시 복원시키는 방식으로 파이버가 구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파이버를 어디에 쓰면 좋은가? 요 그림을 보시면은 그냥 요거는 리퀘스트 포 스레드로 동작하는 요청당 스레드를 하나씩 할당해서 동작하는 서버라고 합시다. 우리가 요런 식으로 서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은 해당 요청을 이제 특정 스레드에다가 할당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요청들이 내부에서 이제 블락킹 IO를 많이 호출을 해요. 그러면 응답이 오기 전까지 해당 스레드들은 웨이팅을 하겠죠. 하나의 스레드를 만드는데 꽤 비싼 자원이 들어가는데,
요 스레드들이 블락킹 IO의 응답이 올 때까지 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요 시스템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리퀘스트는 고작해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요청은 고작해야 수천 개겠죠. 근데 파이버를 이용을 한다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이버는 하나의 시스템상에서 수십만 개의 파이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요청들을 스레드로 처리를 하지 않고 파이버로 처리를 한다면은 한 번에 수십만 개의 그 리퀘스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파이버를 좀 더 이제 그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코르틴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코르틴은 파이버는 안 들어보셨어도 코르틴은 대부분 많이 들어보시고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코르틴이란 거는 여기 써놓은 대로 루틴의 로컬 상태를 유지하면서 제어를 반환했다가 다시 획득하는 그런 제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제어 장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코르틴에서 서스펜드랑 리줌 하는 것을 빼면은 일반 함수가 돼요. 그래서 요 코르틴의 동작을 보시면요. 포인터가 잠시만요. 우리가 이제 포라는 함수가 있고 바라는 함수가 있는데 보통은 포, 바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A, B, C 그리고 1, 2, 3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코르틴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함수 안에서 이 두 개의 함수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내부적으로 뭐 yield라는 이제 보통 키워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A라는 문자를 찍고 yield 하게 되고 제어를 넘기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라는 함수에서 함수가 실행이 되고 여기서 또 yield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제어가 다시 넘어가서 B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죠. 그리고 다시 2가 찍히고 C, 3 이런 식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A, 1, B, 2, C, 3 이런 식의 이제 그 흐름 제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코르틴인데요. 비슷한 거를 스레드를 이용을 해서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스레드를 이용을 하면은 항상 이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해요. 그 스레드 내부 단에서 스케줄링 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뭐 A, B가 먼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 2가 먼저 실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코르틴을 쓰면은 요 흐름 제어를 항상 일정하게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스레드랑은 다른 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요 스레드를 코르틴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방법은 아니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너레이터 방식인데요. 자바스크립트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 제너레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제너레이터라는 거는 그 루프의 그 반복 동작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이제 문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면은 이제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터레이터를 쉽게 구현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 자바스크립트의 제너레이터인데요.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 코드가 이제 시행이 되다가 이제 yield라는 구문을 만나게 되면은 제너레이터를 반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그 흔히 아는 그 이터레이터랑 동작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터레이터 넥스트를 호출할 때마다 다음 yield를 만날 때까지 요 그 함수의 구문들을 실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하면은 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아까 봤던 그 흐름 제어를 할 수 있는 코르틴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제너레이터는 그 제너레이터에서 yield를 호출하게 되면은 얘가 그 제너레이터를 호출한 쪽으로 제어권을 다시 반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 제너레이터를 등록하는 그 디스패처를 구현을 하고 이 디스패처에서 그 제너레이터가 반환한 토큰으로 다른 제너레이터를 실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하면은 등록된 그 제너레이터들을 동시에 실행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코르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안 가셔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이거 제가 한 내용만 듣고 이해하시기는 쉽지가 않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앞에서 제너레이터랑 이터레이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겠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긴 하는데 시간상 그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냥 이제 그 호르틴이라는 걸 구현하는데 제너레이터라는 애가 쓰인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너레이터 방식으로 이제 구현된 코루틴이 있죠. 그래서 C샵이나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어싱크 어웨이트 코루틴이 대표적으로 이런 제너레이터 방식으로 동작하는 코루틴이죠. 내부적으로는 이제 제너레이터랑 프라미스를 내부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C샵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저는 어싱크 어웨이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코루틴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루틴을 구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컨티뉴제이션, 연속체라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컨티뉴제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명령의 실행 순서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이제 구문을 컨티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클래스에서 메소드가 있고 그 메소드들이 이제 1, 2 이렇게 호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호출되는 것들이 사실 스레드 상에서는 스레드 내부적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와 그 함수가 호출이 될 때마다 이제 프레임을 스택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함수가 호출이 될 때 그 함수의 실행에 필요한 프레임을 만들고 그 실행에 필요한 그 베리어블이나 이제 스택들을 내부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함수가 호출이 된다면은 다시 그 함수에 필요한 그 프레임을 스택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택 그리고 메소드 2의 실행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이 프레임을 제거를 하고 원래 메소드 1에서 실행됐던 그 위치에서 다시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이 메소드 1을 이 프로그램 카운터와 이 프레임 스택을 이용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그 객체에 저장되는 거를 이제 컨티뉴제이션 그 연속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연속체들을 프로그래밍 레벨에서 우리가 흐름 제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퍼스트 클래스 컨티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설명드릴 그 자바의 파이버는 이 컨티뉴제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코루틴과 코루틴과 파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은 코루틴과 파이버가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파이버라는 거는 그 흐름 제어, 코루틴이라는 거는 이제 제어 흐름을 위한 언어적인 요소인데요. 이 코루틴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를 결정하는 스케줄러, 코루틴과 스케줄러를 이제 합친 거를 이제 파이버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이버의 내부적으로는 이제 코루틴을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파이버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스레드를 이용 안 하고도 내부에 가벼운 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동시성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자바에서는 코루틴을 제공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제 퀘이사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면은 파이버를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퀘이사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보시듯이 패러럴 유니버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오픈소스로 자기들 내부 프로덕트 개발을 위한 그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바에서 파이버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퀘이사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냐면요. 앞에서 아까 그 설명드렸던 그 실행 상태 정보에 그 흐름 정보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어야지 보통은 이제 코루틴을 만들고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JVM 레벨에서는 그 실행 상태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퀘이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런 흐름 제어를 만들어내냐면은 이미 만들어진 그 바이트 코드를 자바 에이전트로 다시 한번 그 코드를 수정을 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현을 해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QS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서버를 빌드를 해서 디버깅을 하다 보면 이런 코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이버가 전환되는 파이버가 이제 블락킹된 시점에서 해당 그 실행 포인트를 스택에다 저장하는 이런 코드들을 중간에 끼워 넣고요. 그리고 다시 해당 파이버가 재개될 때 그 스택에서 다시 복구하는 이런 코드들을 아까 말한 그 QS라는 라이브러리가 저런 코드들을 그 바이트 코드를 수정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동작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QS라는 라이브러리가 동작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사용 방법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스레드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비슷한 모습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파이버가 이제 스케줄러랑 그 코르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 스케줄러를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스케줄을 만드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이 스케줄러를 돌릴 그 스레드 개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싱글 스레드 기반의 이벤트 루프를 만들기 원했기 때문에 스레드를 하나만 할당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파이버를 생성을 하고 이 파이버를 실행시킬 스케줄러를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버를 시작을 해주고 이렇게 조인으로 대기를 해주면은 이 스케줄러 안에 내부에서 파이버가 수행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은 그 파이버 지금 이 코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파이버를 생성을 해서 그다음에 그 응답을 받는 거를 이제 그 샘플 코드로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파이버 1, 파이버 2 실행 그 선언을 해서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파이버 객체에서 이제 ge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리턴 값을 리턴을 해줄 때까지 파이버가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파이버 1에서 다시 파이버 1을 호출을 해가지고 파이버 1에 파킹이 되고, 파이버 파킹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파이버가 제어를 다른 쪽으로 넘기게 되겠죠. 그리고 해당 스케줄러는 다른 파이버들을 실행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버 1에서 응답을 주게 되면은 이 응답을 받아서 파이버 2가 또 응답을 주게 됐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돼 있고요. 동작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그리고 이 파이버를 쓸 때 주의점은 이제 파이버를 블락킹 시키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는 이렇게 서스펜드 익스큐션이라는 그 익셉션 선언을 실제로 그 익셉션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 이 선언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제 그 태그처럼 이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거가 중첩된 그 호출로 이루어질 때 상위에 있는 함수에도 이 서스펙트 익스큐션 키워드를 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중첩되는 호출인데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점이 이제 그 QS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약간 불편했던 점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파이버를 어떤 식으로 그 실시간 게임 서버를 만드는데 적용을 시켰냐. 사실 그 실시간 게임 서버의 특징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웹 서버들은 이제 스테이트리스 하는데 실시간 게임 서버는 특징이 스테이트풀해요. 그 상태 정보들을 서버에서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특정 영역, 뭐 존이나 룸을 중심으로 플레이들이 상호작용이 빈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티스레드를 사용을 하고, 그 멀티스레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기화 처리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게임 서버의 구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게임 서버 구조, 그러니까 뭐 간략화한 일반적인 그 게임 서버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보통 많이 하죠. 각각 요청들을 이제 큐에다가 쭉 잡들을 넣어놓고 스레드풀에서 요 잡들을 이제 하나씩 할당을 해가지고 처리를 많이 하게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각각의 태스크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항목들이 있는 경우에 이 태스크들이 실제로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화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그 설명드렸던 그런 복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변경을 했냐면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그 파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큐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제 싱글 스레드 이벤트 루프 기반의 파이버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처리를 했고요. 이 각각의 요청들은 이제 스레드가 아니라 각각의 이제 파이버에 태워서 처리를 했어요. 싱글 스레드 안에서 돌아가는 파이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공용 자원에 접근하는 일이 없죠. 그래서 동기화 처리가 필요 없게 됐어요. 자, 그리고 각각의 요청들을 이제 파이버로 요청을 이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요청들을 처리를 하다가 이제 그 IO 블락킹 된 함수라든지 아니면 오래 걸린 함수들은 별도의 스레드 풀에 던지게 되죠. 그리고 이 스레드 풀에 던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 파이버가 이제 파킹이 되고 이 파이버가 파킹 되는 동안에 이 흐름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스레드는 다른 파이버들을 계속 실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전체적인 동작은 계속 진행되면서 이쪽에서 이제 스레드 풀에서 응답이 와가지고 이 해당 파이버를 깨우게 되면은 스케줄러가 적절한 시점에 다시 이 파이버를 깨워서 원래 정지했던 부분부터 코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구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그 하나의 그 싱글 스레드 기반의 이벤트 루프를 가지고 있는 애를 이제 노드라는 단위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멀티코어에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싱글 스레드인 경우에는 사실은 자원 낭비가 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서버에 여러 개의 노드를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패럴리즘을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로직을 구현할 때 사용됐던 코드의 일부분인데요. 뒤에 혹시 코드가 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뒤에 계신 분들은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유저가 로그인하는 뭐 부분의 그 로직이에요. 보통 유저가 로그인할 때 게임 서버에 로그인 DB에도 갔다 오고 뭐 인증을 위해서 뭐 이제 인증 서버에다가 그 HTTP를 요청도 하고 이런 요청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비동기 호출을 기존에 이용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파이버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해당 유저에 할당된 이 유저는 이제 자기한테 할당된 파이버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B 콜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싱크 어웨이트 콜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함수인데 스레드 풀에 작업을 던졌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 응답을 받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DB 펑션을 별도의 스레드풀에서 실행을 하고 이 결과를 그냥 함수의 리턴 값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럼 이 밑에서도 그냥 일반 함수 처리한 것처럼 이게 비동기 함수이지만은 실제로는 비동기 함수로 동작을 하지만은 코드를 작성하는 쪽에서는 그냥 일반 함수를 작성하는 것처럼 시퀀셜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여기서 실제로 DB 응답이 오기까지 이 파이버는 여기서 멈추지만은 대신에 다른 유저들은 로그인을 계속 하겠죠. 이 해당 유저의 파이버가 멈춘 거니까 다른 유저들의 파이버는 계속 동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유저에 대한 로직을 작성을 할 때는 순차적으로 모든 코드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HTTP 콜을 한 건데요. HTTP REST 콜을 해서 여기서 get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오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일반 함수 호출한 것처럼 처리를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비동기 HTTP 콜을 호출을 한 건데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일반 함수 호출한 것처럼 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니까 실제로 경험이 많지 않은 주니어급의 서버 개발자들도 큰 실수 없이 로직을 작성하고 서버를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파이버, 근데 이제 이 파이버에 그 아까 언급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이 블러킹 함수를 호출할 때 실제로 파이버 안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실제 스레드는 한 개인데 그 스레드 자체를 블락시키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전체 시스템이 멈추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함수들은 별도의 이제 스레드 풀에서 실행되도록 처리를 하고 그 처리된 그 함수들을 이제 그 파이버 기반의 비동기 함수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그 실수하는 여지가 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첩된 그 함수에서 파이버 블락킹 함수를 그 호출을 할 때 그 모든 함수 호출하는 그 콜 스택에 서스펜드 익스큐션이라는 키워드를 다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불편한 점이었고, 이게 좀 마지막으로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는데 이 그 퀘이사라는 그 자바 파이버 라이브러리가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 작년에 0.8 버전 재작년에 0.8 버전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써본 경험으로는 일반적인 수준의 프로덕을 만드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라이브러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이제 오픈JDK 진영에서 그 실제로 이제 파이버를 자바 JDK에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룸이라는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제 론 프리즐러라는 분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분이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 퀘이사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드셨던 분이에요. 지금 그 퀘이사 프로젝트는 중단을 하고 이제 오픈JDK 진영으로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룸이라는 이름으로 자바에 이제 그 파이버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자바에서도 파이버를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룸이라는 프로젝트가 완료가 된다면은 더 이상 이제 성능 때문에 비동기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성 프로그램이 단순해지고 손쉽게 규모 확장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파이버의 API들은 일반적인 스레드 API랑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컨티뉴제이션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런 그 파이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시간 자바 서버 엔진을 만들었고 성능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어요. 자바 기반의 이제 그 서버 엔진이긴 했는데 일반적인 뭐 고스트 포커나 보드 게임 기준으로 했을 때 8코어 기준으로 해서 한 10,000명 정도의 동시 접속자 처리는 문제 없을 정도의 성능을 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그 동시성 프로그래밍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들도 쉽게 그 실시간 게임 서버를 만들 수 있게 했다라는 게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